강력했었는데 이제 뭐 예전 같지 않다면서요. 트럼프는 그것도 못마땅해서 뭐 기축 통화할 가능성은 이제 뭐 높지 않고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보세 오늘도 신뢰성과 공정성의 국가대표 이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뭐 WTO 체제가 자유무역 질서를 지켜왔고 IMF가 이제 국제 금융 질서를 지켜왔는데 네. IMF가 1997년에 네. 우리 뭐 나라에 미셸 캉드시 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저승사자 같고 네, 얼마나 네. 젖을 뭐, 끓였죠. 뭐 그냥 얼굴 쳐다보기도 싫었는데 그렇죠. 뭐 도움도 받았지만 뭐 피해도 너무 많이 받았고. 그렇죠. 예, 근데 IMF가 그때 강력했었는데 이제 뭐 예전 같지 않다면서요. 네, 그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는 그 최근 기사가 있어서요. 예.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는 어떤 기사들인가요? 네, 기사. 아, 저승사자 같고 네, 얼마나 네. 젖을 뭐, 끓였죠. 뭐 그냥 얼굴 쳐다보기도 싫었는데 그렇죠. 뭐 도움도 받았지만 뭐 피해도 너무 많이 받았고. 그렇죠. 예, 근데 네. IMF가 그때 강력했었는데 이제 뭐 예전 같지 않다면서요. 네, 그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는 그 최근 기사가 있어서요. 예.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는 어떤 기사들인가요? 네, 기사는 IMF가 악몽과 같은 정체성 위기에 직면하다라는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포함해서 5기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MF 뭐 1944년 설립 이후에 뭐 미국과 유럽이 주도해서 만들었죠. 네. 이제 150여 개국이 7천억 달러를 대출해 왔는데 코로나 시작 이후 IMF 금융 지원이 51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어떤 국가가 이제 외환 유동성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되면 IMF에서 구제금융 지원하고 동시에 이제 그 나라의 이제 구조조정도 강요하기도 하고 네. 또 뭐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런 네, 역할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뭐 이런 기능이 현재 저하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IMF의 구제금융 지원 기능이 약화된 게 개도국의 지원 수요가 감소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요. 이제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경제 및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개도국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면서 개도국에 대한 최대 채권자로 부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IMF의 구제금융의 전제 조건은 기존 채권자의 그 채권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진영과 중국 간에 큰 견해차가 있어서 기존 채권자의 채권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IMF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기존 채권자의 그 채무 조정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은 뭐 어떤 건가요? 네, 중국의 입장이 이제 기존과 다른 건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의 국영은행, 예를 들면 중국 개발은행 같은 은행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개도국에 지원한 채권이 공적 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에 반대하는 게 되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 사적 채권으로 분류돼서 부채 경감이 좀 덜 이루어지는, 사적 채권이 공적 채권에 비해서는 좀 그 부채 경감이 덜 이루어진다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채권 조정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이제 적어지는 이런 효과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지금까지는 채권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은행 채권은 그대로 인정해 주는, 줄이지 않고요. 그런데 중국은 이런 제외 조건에서 세계은행이 빠지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 등 서방 진영은 중국 안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의 제안대로 만약에 채권 조정이 이루어지면은 현재의 관행에 비해서 채권 조정 이후에 중국이 받아가는 금액이 더 많아질 것이니까 이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세계은행이 뭐 이제 개발도상국을 돕긴 하지만 어찌됐건 미국의 입장을 뭐 철저히 대변하는 뭐 그런 기구였잖아요. 뭐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뭐 나름 뭐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트럼프는 그것도 못마땅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 경질되는 형태를 가졌는데 뭐 이게 중국에게 이제 좀 세계은행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세계은행이 이제 미국 등 이제 서방세 이해를 반영하는 기구라고 판단을 하고, 역시 그 기구도 이러한 그 채권 조정 대상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 또 중국이 이제 기존 채권 조정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부딪히고 있어서 채무 조정도 안 되고 따라서 이제 IMF 구조 조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IMF 체제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IMF에서 지원을 할 경우에도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지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의 경우에 있어서 2022년 말에 IMF가 3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3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10배가 넘는 규모, 10배 정도의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으니 IMF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는 거겠죠. 그리고 파키스탄의 경우에 있어서는 IMF에서 1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파키스탄 대부채의 1% 정도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크질 않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이 40억 달러를 파키스탄 중앙은행에 예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IMF 이외에 다른 특히 중국에서 오는 돈이 많으니까 예전처럼 IMF가 이렇게 힘을 갖지 못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의 긴급자금 대출이 IMF의 1.3배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중동의 이제 산유국들이 긴급 자금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IMF는 보니까 뭐 아르헨티나에 이제 30% 지원돼 있고, 뭐 파키스탄, 이집트 이렇게 지원하는 걸 가지고 이제 좀 미국에 유리한 그렇습니다. 전략을 위해서 네, 좀 지원하는 네. 거 아닌가 이런 오해도 받고 있네요. 네. 네, 오해인지 뭐 이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런 그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IMF는 네. 이제 미국이 1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IMF 결정은 이제 85%의 지분으로 결정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이 비토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IMF가 미국과 서방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냐. 결국에는 미국 등 서방 세계가 압도적인 지배력을 네. 행사하니까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전부터 쭉 있었고요. 이런 구조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기존의 그 IMF 체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WTO 체제도 사실은 중국 때문에 이제 미국이 사실은 걷어치우려고 하고 있는 거고 말이죠. 네. 근데 IMF도 결국 이제 또 중국이 등장하면서 이제 흔들리고 있는데 IMF를 통한 국제 금융 질서가. 근데 이제 중국이 또 그렇다고 해서 기축 통화가 될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고요. 뭐 기축 통화 되려면 자본 거래가 이제 자유화돼야 되는데 뭐 아직 중국 그런 수준이 아니고 자본 거래에 이제 제한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이제 미국 중심의 체제에 이의를 제기한 단계까지는 네네. 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그러한 단계가 되기는 아직까지는 먼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김범도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일단 통화가 국제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 자유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요.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아직 중국은 갈 길이 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본 거래에 대한 개방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 개방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지수를 보면은 중국의 금융 개방도는 169개국에서 108위. 네. 이는 방글라데시나 이디오피아와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그 금융 개방 수준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우리만이 아니라 53개국이 공동으로 네.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뭐 경제 규모에 비해서 이제 금융 개방도는 정말 뭐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네. 어찌됐건 최고의 금융 개방 수준이 53개국이 되는 걸 봐서는 그동안 그 WTO 체제나 IMF 체제가 사실은 성공적으로 성장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사실은 역할을 네. 뭐 이런 방향으로 많이 했다는 네. 이제 네. 그 증거가 되겠죠. 역사상 이렇게 많은 나라가 이렇게 금융 개방 수준을 보인 적은 없었으니까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네. 중국이 등장하면서 이 질서가 또 흔들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외환 시장에서 위안화의 거래 비중은 아직 높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을 불리는 이제 국제결제은행, 영어로는 BIS라는 국제기구가 있거든요. 여기서 3년마다 그 외환 관련된 조사를 합니다. 최근의 조사가 2022년 4월을 대상하는 조사가 되겠는데요. 그 세계 외환 거래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2019년 4월에 4% 정도 됐는데 2022년 4월에는 7%로 증가했긴 했지만은 여전히 달러, 유로와 엔화, 영국 파운드에 비해서는 아주 크게 작은 상태가 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외환 거래라는 거는 통화가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 합이 200%로 나타나는데 그런 200% 하에서 미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88%. 네. 그다음에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31%. 일본 엔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17%. 영국 파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13%. 이제 그 다음이 위안화로서 7%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IMF에 따르면은 2022년 말 현재 전 세계 외환 보유액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2.7%에 불과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또 이제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이제 비상시에 대비해서 보유하고 있는 게 외환 보유액이지 않습니까? 그 외환 보유액에서 통화별 비중을 보면은 그 미 달러가 58.4%, 네. 유로화가 20.5%, 네. 그 다음에 일본 엔화가 5.5%, 영국 파운드가 4.9%, 그리고 이제 중국이 위안화가 2.7%니까 역시 또 이것으로 봐서도 갈 길이 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위안화가 이제 뭐 앞으로 뭐 이제 역할은 늘겠지만 뭐 기축통화할 가능성은 이제 뭐 높지 않고요. 그 선진국 중심의 국제금융 체제에서 위안화 역할도 이제 제한적이겠지만 중국과 무역에서의 그 위안화 역할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 그 위안화가 차지하는 역할이나 비중이 높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금방 김범도 아나운서가 했듯이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 위안화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처음에 첫 번째로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위안화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그 중국에서 위안화의 국제적인 사용을 촉진하고 네.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 경제, 금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중국의 지원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위안화 역할, 아무래도 뭐 중국이 이제 위안화를 통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국가들에 있어서는 이제 위안화의 비중이 이제 크게 나타나는, 역할이 크게 나타나는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 비율이 2021년에 14.7%에서 2022년 상반기에 16.6%로 증가를 했습니다. 2022년 12월에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위안화로 처음 거래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안화가 무역에서 그 사용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되는 것은 러시아의 사례입니다. 그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러시아 수출 대금의 60% 이상이 소위 말하는 그 독성 통화, 이제 뭐 달러화나 유로가 되겠는데요. 수출 대금의 60% 이상이 이제 달러화나 유로로 결제되었는데 그 당시에 위안화 결제 비중은 1% 미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와 중국 간의 무역이 크게 증가를 했고요. 작년에 1,8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022년 말에 보면은 달러화, 유로화 결제 비율이 절반 이하로 감소를 했고요. 위안화의 결제 비중이 16%로 증가해서 이제 위안화의 역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올해 2월부터는 위안화가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통화가 됐습니다. 2022년 초에는 그 위안화의 그 거래 비율이 러시아에서 1%가 정도 됐는데요. 현재는 약 40% 이렇게 그도 증가해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통화로 되었고요. 그리고 2022년 말에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의 국부펀드 2022년 말에 1,865억 달러 규모거든요. 운영 지침을 개정을 했는데요. 이 개정 지침에 따르면 러시아의 국부펀드의 60%까지 위안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네. 뭐 위안화의 영향력을 이제 높이려고 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러시아의 태도가 이제 선물 같은 게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이 경제, 금융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이제 막대한 그런 규모의 지원 금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최근에 세계은행에서 아주 흥미로운 그 논문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 논문에 의하면은 중국이 2000년부터 2021년 동안에 22개국에 128건 2,40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제공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특히 2019년부터 2021년 최근 3년간이 되겠죠. 이 기간 동안에 전체 지원 금액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1,040억 달러를 지원을 했고요. 이 금액은 동기간에 IMF가 구제금융을 한 것의 40%를 넘는 금액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금액을 지원했고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 형태를 보면은 직접 대출하는 것이 700억 달러 정도 되었고요. 중국 인민은행이 그 지원을 하는 중앙은행과의 수합 라인을 통해서
$1,700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민은행이 수합이라는 것이 이제 지원의 주된 형태가 되겠는데요. 현재 보면은 중국인민은행이 약 40개의 외국 중앙은행과 3조 7천억 위안, 달러로는 5,500달러에 달하는 그 통화 수합 협정을 체결 중인데요. 이 수합이라는 것이 이제 중국은행이 상대국 중앙은행에 위안화를 제공을 하고요. 상대국 중앙은행에서는 그 국가의 통화를 받는, 결국에는 위안화로 금융을 제공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통화 사업을 통해서 중국 위안화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제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이제 그 국제금융 체제의 달러화 중심 그리고 미국 중심의 그러한 체제에 이제 반기를 드는,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단계는 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중심에서 달러화 체제, 미국 중심의 체제를 대체하기는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그 중국과의 무역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 이런 개도국이나 이런 국가에 있어서는 그 영향력이 아주 커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흐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이제 불가리아 출신인데 34살에 처음으로 런던을 유학 가서 이제 은행 계좌를 처음으로 개설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런 분이 네. IMF 총재가 됐습니다. 네. 뭐 이거 놀라운 사실이지만 언젠가는 또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하게 될, 뭐 거의 뭐 비등비등해지는 네. 뭐 그런 날도 언젠가는 또 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그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IMF 총재 되는 거 보면 그렇군요. 근데 지금 당장은 네, 어렵겠지만 네, 아마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중국은 그런 꿈을 꾸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파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